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미디어 팀장 김태훈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짚어보는 프로그램 정알못타파 정치를 알려주마를 마련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번에 우리가 치르게 될 4.15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 코로나19와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토론해 볼 텐데요. 같이 말씀 나눌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재홍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 한국비교교육학회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울산저널 최병문 논설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를 역임하셨고 울산 노무현 재단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잠겼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 29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울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13명을 기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리는 울산 사건과 관계된 황운하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 그다음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 을에, 그리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울산 중구에 각각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총선의 이슈로 부각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점이 핵심이 될지 최병문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하명 수사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하명을 하면 그 밑에 검찰이 그걸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그 내용은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그다음에 시장 비서실장 측근의 비리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 경찰청에서 김기현 시장의 친형과 동생의 고소 사건, 이걸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명을 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현재 그 송철호 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을 낙마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수사를 하명했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김기현 전 시장이 울산 남구 을에 이번에 공천이 됐죠. 그리고 임동호 쪽은 그러니까 울산 중구에 공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등등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해서 이번 울산 총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이 모든 것이 검경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한 축에 있었던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이번에 또 후보로 나서긴 했지만요. 이 사실은 검찰의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걸 우리 울산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북구에서 있었던 아파트, 그러니까 레미콘 사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이 하명 수사라는 이름으로 실제 민주당 후보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것이 거론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출마하고 있는 김기현 시장에게 이것이 도로 그 칼날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네, 지역적인 이슈로 이제 좀 천착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정권의 이제 이승만 정부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 정부가 보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독재를 하고 또 그 비리가 있어도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서둘러 덮죠. 사과를 하고 대통령까지 나가서 사과를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있잖아요. 더
더 큰 소리를 쳐요. 더. 그러면서 진영 논리로 어떻게 벗어나려고 외곽을 시민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막 본질을 흐리는 거죠. 뭐 사법개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법장악을 사법개혁이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울산에 이거 그 하명수사 완전 이제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이거는 거의 이제 그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그 심각한 그 조직적 개입, 청와대 개입인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지역 이슈라든지 총선 이슈나 진영 논리로 다 극복을 해서 이기면 마치 그것이 잘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바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경제난이 와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전략.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사 중인 상황이고 결정이 나진 않은 것 아닐까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1심에서만 조금만 뭐 얘기를 나와도 그걸 완전히 뭐 구속부터 시키고 국민 여러분 지금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민주화를 일군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잘 봐주십시오. 뭐 말씀하신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병문 실장님은 이재문 교수님 말씀 뭐 코멘트하실 게 사실 있나요? 뭐 아직 기소 단계에 있죠. 기소문을 이거 공개하느냐 마느냐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소 단계에 있는 이 문제가 3심을 다 거치는 문제하고는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당시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어떤 비리 등에 대해서 경찰청의 어떤 첩보를 받고도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일치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 황운하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원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면서 법리를 다퉈보겠다고 하니까 전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판이 진행이 될 거라고 또 실제로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론적으로 네. 본다면 네. 그 논란에 휩싸여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저 재판에 계류돼 있는 경우에는 흔히 후보로 나서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출마도 있죠. 옥중 출마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실제로 상대편에서 얽어맨 억지 수사다. 그 사람이 주장은 그거니까 뭐 그에 대해서 반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더라도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그 디테일하게 막 판결할 자료들을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잠시만. 그러면은 이것은 그 얽으면 기획 수사이지 잘못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짧게 말씀하시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아까 이제 그 사회자분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재판에 지내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워서 3심이 진행되면 임기 중반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시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여태까지 그 있었던 일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 사법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판은요 자기가 죄가 있어도 끝까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 게 아까도 사회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당과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돌파해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지금 뭐 저는 자신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서 제 말씀이 맞을 거란. 그 부분은 제가 뭐 물론 민주당과는 아무 관계없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오해라고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정부가
혹은 민주당이 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또 임동호 라든지 혹은 또 심규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뭐 사람들을 그러니까 단독 공천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공천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원이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고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걸 어떤 정부나 혹은 민주당의 뭐 무리한 어떤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니까 무조건 뭐랄까요 이렇게 뭐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건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아니,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네.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3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단히 이제 집권당 측에서 좀 항상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냐면 팬덤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거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정상적인 사고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과 합리적인 경선 절차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울산 사건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슈로 연결이 될 건지를 한번 꼽아보는 것인데요. 혹시 뭐 어떤 이슈로 뭐 조국 전 장관의 이슈는 뭐 우리 사회의 뭐 정의의 이 문제에 화두를 던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듯이 네. 이 문제는 뭐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네, 해서 사실 이 이슈를 문제도 조국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배경에 있었다. 내지는 그때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당시와 연결지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진 일이거든요. 실제 이 조국 수사와 연결된 하명 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울산 그러니까 이 하명 수사 건은 울산 시민들에게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은 당시에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여러 어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뭐 공론화 과정을 거의 거쳤다고 할 만큼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검경 갈등이 사실 이 환부 사건의 핵심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실제로 이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울산은 특히 영향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별로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의 문제로 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 이재봉 교수님은 생각이 다르신가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이나 조국하고 좀 별개로 물론 조국이 이것도 또 조국 전 장관이 개입이 됐더라고요. 좀 안 낀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조국하고 좀 별개인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하명을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울산 지역이 특별히 밝혀진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감출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제 총선은 이제 여러 가지 총선은 지역 뭐 이슈도 있고 또 뭐 양쪽에 뭐 진영 이슈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묻히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고 우리가 민심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자꾸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역대 정권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이제 언론 사퇴를 시키거나 반성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잊혀지기를 바랬는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더 이제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런다는 거 보면 참
그 미래가 그분들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참 제 일은 아니지만. 네, 하나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 밝혀질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아, 네네. 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는 무엇일까요? 과연 왜 우리가 이 목숨을 걸듯이 싸우는 이 정치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이번엔 제가 좀 네. 그 제가 이제 그 교육 정책 그 교육 사회하고 교육 정책이 이제 그 전공인데요. 그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은 이제 그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단이 있고 그것이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치가들의 역할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그 알리고 수혜 집단은 이거고 피해 집단은 이거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라는 것이 그 권력을 획득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좀 잘 해결되기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총선에 바라는 바도 되고요. 그것이. 네. 결국은 정치는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병문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정치는 사실 한정된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정치를 매우 혐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정치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을 혼동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매우 신뢰도가 낮은 정치인을 정치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정치인과 같은 수준의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관계 없다는 것이 마치 매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역으로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모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방법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기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유명한 언사처럼 한정된 자원의 그 권위적 재배분 이것이 뭐 정치다라고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정치적인 그 이슈로 돌아온다면 이번 4.15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거 연령이 18세로 만 18세로 조정이 됐죠. 좋은 정책으로 두 가지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러지 않으시고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전 동의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원론적인 측면을 먼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시를 하는 거는 이제 목적이 좀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하는 거죠. 한 정당도 과반을 얻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국회 구성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 정당들이 대체로 지금 여권하고 좀 친한 좀 가까운 정당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 그 성향에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을 고립화시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급하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께 속는다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집권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
아,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이런 논쟁이 아마 다시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흔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표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40%를 받으면 40% 정도의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거대 정당들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양한 그 군소 정당의 목소리는 그 의회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극복해 보자라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네,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 그러니까 대표성은 지역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 그 지난회에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표를 많이 갖고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 이제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는데 우리 역대 그 비례제를 보면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게 전문성인가? 참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만든 것이 이제 제1야당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도입을 했다는 그런 의도라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상조라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려는 그 의도가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네. 이것도 네. 뭐 공식화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만 네,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네,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최병문 실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신다고 네, 그러셨어요. 물론입니다. 네. 입장은- 사실 그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시도인 것은 뭐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긴 하되 실제 목표하는 바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그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그 의사대로 의석수가 만들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들이 사실 유럽 여러 나라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걸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다시피 300석 중에서 그러니까 53석이 지역구고 나머지 47석이 이제 비례 의석인데 그중에 17석은 그대로 병립형으로 가고 네. 30석을 가지고 그것도 절반 50%만 연동형으로 캡을 씌워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도 조금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애초에부터 이 법 개정이 뭐 정의당 등등의 군소정당 주도로 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위성정당 논란을 모르고 있었을까? 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러니까 통합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형편을 만들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자체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매우 힘든 형편에 있다 하는 건 있지만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그 비례 위성 정당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뭐 예, 69개인가 생겼다 네. 그러죠? 두 번째, 차기 21대 국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그 원론적으로 선관위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서 설계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누더기가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네, 먼저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어떤 그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이제 경험한 거에서 그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우리는 이런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파를 위해서 그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서 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우리가 예상을 네. 했어요. 국회 앞에 가서 제가 여러 번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이거 폐기될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 4.15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폐기될지도 모른다. 이거하고 공수처법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극의 씨앗이 거기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공수처하고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가서 주고받은 거. 네. 이 문제입니다, 바로. 뭐 네. 길게 얘기, 그게 배경이고 그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선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재정당들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은 자기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권력을 잡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뭐 어느 쪽을 지지할 수도 없고 어느 쪽도 뭐 조금도 기울지 않습니다. 둘 다 나쁜데요.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근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히 근본 문제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집권 측이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공수처하고 걸어서 소수 야당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근본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다시 집권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나머지 정당들이 무수하게 69개 막 100개 가까이 이제 곧 생기고 뭐 69개가 지금까지 생겼다나요? 그것이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 유럽 여러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수처와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만든 것이어서 이건 의도가 불순한 것이어서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정당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그리고 노동당 등과 같은 그런 소수 진보 정당들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은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에 이용당할 그런 정치 세력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분들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연정까지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대연정까지 제의할 정도로 이 선거제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가 있거든요. 어쨌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인 그러니까 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이 사실 선거제도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원래 취지를 무산시키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거죠. 그게 이러한 어떤 카오스 상태, 혼란 상태를 만든 출발점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전의 원인과 이것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제 청년 정치 참여 문제인데요. 법적인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이제 제도화됐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이 됐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번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청년의 정치 참여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원론적으로 그 정치 참여가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험을 하고 제가 유학 생활을 봤을 때 그 어린 학생들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그만 모의국회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죠. 근데 자유주의적인 이제 방식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게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뜩이나 지금 그 정치 편향 교육에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학교 장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대단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영역에 좀 어린 학생들까지 이렇게 동원이 된다는 것까지도 그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18세라고 그러면 그 외국에서는 대학생이거든요. 우리는 고3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도 또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이제 전교조에 다 모든 전교조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닌데 전교조의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서 좀 또 불만이 많으신 분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사회 갈등을 얼마나 치를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이제 대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만 18세가 되면 고3이고 네.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학교란 공간에 이제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직 그 연령대가 투표에 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시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 18세 이상 이 교복입은 시민들이 생겨나게 된 것 정말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 고등학교 학생 정도쯤이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견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까지 자기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그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우리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4.19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국면에서 고등학생이 정치에 실제로 역량을 투입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케이스가 많습니다. 많고요. 실제 교육감 선거라든지 또 혹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어떤 현안들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전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어떤 표심의 반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손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고등학생들 중에 있었는데 네, 중학생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아까 이재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정치화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저는 학교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것에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정치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생각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피선거권을 좀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5세 이상, 대통령은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40세 이상이어야 주어지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0대 국회의원 나올 수 없죠? 그리고 30대 대통령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핀란드의 그 산나 마린 총리 같은 경우에 겨우 지금 만 35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린 정치인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치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고등학생 이상이면 모두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고 학교 안에서도 그 정당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정치화가 된다는 제가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교실 장면, 그리고 학교 장면이라는 것이 대학하고 다르게 대학은 뭐
그 교수하고 학생 간의 견해가 다르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뭐 수강 신청 취소하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은 그걸 허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지금 뭐 내신 성적, 수시 입학사정과 이제 뭐 조국 사태에도 나타났듯이 그런 학생부 종합 이런 거 인원고 학생들이 지난번에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치 편향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 소송에 있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의견하고 반대를 얘기하면 이제 말을 못하게 하거나 너는 그 낙인을 찍혀버리는 거죠. 넌 수국골통이냐? 너는 일배냐? 너는 나쁜 놈이냐?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러느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 우리 고등학교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가 선생님들 뭐 그게 그렇게 자유롭게 학생들한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지금 뭐 피할 수 없는데 지난번 이제 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돼서 피할 수 없는데 이게 눈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선거나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기, 특정 정파나 그런 거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교육하지 않기. 그런 교육을 뭐 정치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나 누구들이 감시하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학부모도 같이 참여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지 않는 이상에 좀 우려스러운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고 교육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8세 이 선거법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또 특정 교사단체에 의해 가지고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극소화하는 형태로 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이 아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는 그래요. 선생님이 오면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선생님 왔어요. 그래 왔어 이러거든요. 이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현재 시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과 꼬리를 혼동한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치에 관한 얘기들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부터 정치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도록 이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구조가 열리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18세 이상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모의 선거를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모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과정도 익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정견 발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합리적 판단 능력까지 배양하는 그런 선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 어떤 편향 이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만 18세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어차피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도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복 입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매우 그러니까 제도적 불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첨부를 하자면 이제 크게 뭐 의견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민주적 절차, 자유시민적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을 갖다가 강력하게 교사가 학생들한테 그게 어느 쪽이나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을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교사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뭐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 우리 지금 헌법 체제를 고쳐야 되는 문제이고요. 선생님들이나 성인들이 정치 이념을 갖고 자기 자기 사상의 자유를 갖는 식으로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으로다 몰아가지 않았다면은 이 선거법이 18세 선거법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난 과거가 그래 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그거에 극소화시키는 방지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정한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를 가진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번에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등에 대해서도 또 혹은 위성정당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학교의 학생들에게 아주 객관적인 어떤 팩트만 제공을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혹은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국회에 직접 이제 등원을 해서 정책을 법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각 정당들도 보면 청년들이 대거 이 후보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실 이 청년들이 대표되는 어떤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이유가 아까 했던 것하고 연결해서 사실 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부터 정치 여러 어떤 참여는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따위에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입시나 신경 쓰라고 하는 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는데요. 단 선거철만 되면 사실 청년들을 특별히 이렇게 비례 뭐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영역으로 영입하는 그런 소위 이벤트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주요 정당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이나 통합당 같은 이 정당들이 여야 거대 정당들이 청년 정치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게 19세 이상은 돼야 되니까 만 19세가 됩니다.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여하튼 한 20세 이상이라도 좋으니까 대학생 정도가 되면 정당에 들어가서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정당의 여러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 역량을 좀 키워나간다면 서구의 여러 어떤 10대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20대 국회의원이라든지 30대 총리나 대통령 이런 것이 탄생하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정치 변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 구조는 청년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가요. 선거철에 이렇게 후색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스템화되지 않고 이렇게 양김씨 때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다가 돈과 조직이 만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진영의 논리로다가 이제 그 진영을 엎고서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청년이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진영 정치에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소비되는 청년들, 이용당하는 청년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청년이 없는가? 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부터의 정치 교육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모든 문제들이 이념 편향적,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시키는 집단이 있는 한 결과가 너무 뻔하거든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너무 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너무 못 믿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어차피 하려면 투명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 교육 내용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기 교육과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학부모하고 학생, 선생님들까지 다 참여해서 계기교육이나 정치교육을 이렇게 시키겠다.
그리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참관을 하고 그러면은 한쪽으로 어떤 정파나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의식을 네, 이 교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학교 선생님들도 정당 가입 같은 것이 그대로 허용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저 선생님은 저쪽 진영을 지지하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이 말하는 그 방향을 그런 어떤 걸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학생들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자꾸 외면하고 금지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정당들이 청년 정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열어서 일찌감치부터 정치에 대한 학습을 하고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도 18세 이하면은 집권 여당한테 유리할 거라고 정략적 판단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결과는 과연 그럴까 한번 저도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하시죠. 네. 예, 이 정알못 타파,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좀 더 높여보겠다는 이 취지에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돼가지고 어떤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바로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걸 모두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게 계기가 돼서 이번 선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순간은 거짓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거짓이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일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본다면 어떤 쪽이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요. 같은 진영이라도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정치에 관심을 특히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주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서로 다른 어떤 견해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흔히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틀을 세우고 그 법에 따르는 예산을 마련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정치일 것이고 국회에서 이 일을 충실히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이 총선입니다.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간단한 권리 행사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들이 모이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4.15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알못 타파, 정치를 알려주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